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이 종이컵 하나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천재의 손이 2살짜리 아이도 하는 일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부품 깎는 손 따위는 돈으로 사오면 된다. 한 거대의 자본가는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도 11개 나라 40곳을 다 뒤지고도 끝내 못 만든 그 핵심 부품을 단 한 곳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으니까요. 그것도 이젠 세탁기나 만든다며 조롱받던 회사 한국의 LG였습니다. 한국을 가장 우습게 보던 세계 최고의 권위자조차 그 앞에서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든 걸 두 눈으로 지켜본 한 당국자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남긴 기록입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 사건을 재미를 위해 각색한 소설 컨텐츠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한 강대국의 로봇과 인공지능 전략을 총괄하던 책임자였습니다.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프로젝트의 한복판에 있었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내 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프로젝트는 나라의 미래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거대한 시연장이었습니다.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수백 개의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부 고위 인사들과 세계에서 몰려온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돌아갔죠. 공기 중에는 새 카펫 냄새와 누군가의 진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맨 앞줄 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무대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 키만 한 은빛의 매끈한 기계였죠.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뇌를 만드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로봇은 시 한 편을 즉석에서 지을 수 있었고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고 의사 면허 시험에서 인간 평균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그날의 시연 과제는 단순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 하나, 그 안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겨 있었죠. 로봇은 그 컵을 집어서 옆에 놓인 쟁반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2살짜리 아이도요. 진행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로봇의 팔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절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컵을 향해 뻗어나갔죠. 시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이 컵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컵이 찌그러졌습니다. 종이컵이 우그러지면서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로봇은 그 사실을 모르는 듯 계속 손가락에 힘을 줬어요. 컵은 완전히 납작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얼굴로 새 컵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빈 컵이었죠. 로봇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약하게 잡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컵은 바닥에 떨어져 대구르르 굴렀어요. 세 번째 시도. 로봇이 컵을 향해 손을 뻗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멈춘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5초, 10초, 30초. 로봇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똑똑한 두뇌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겠죠. 어느 방향으로 손을 뻗을지, 얼마나 힘을 줄지, 컵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할지.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의식하지 않는 그 계산을 그 로봇은 끝내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투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정없이 터졌죠. 나는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그날 우리는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수백조 원짜리 천재가 2살짜리 아이도 하는 일을 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두뇌는 분명히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뇌가 가진 손은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그날의 망신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으니까요. 그 바보 같은 손을 단번에 천재의 손으로 바꿔줄 기술. 우리가 수백조 원을 쏟고도 끝내 만들지 못한 그 기술을 가진 회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우리가 평생 비웃어 왔던 곳이었어요. 스마트폰 전쟁에서 밀려나 이제 세탁기나 만든다고 조롱받던 회사. 그것도 우리가 늘 한 수 아래로 보던 나라, 한국의 회사였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코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 작은 회사가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태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컵 사건이 있기 몇 해 전, 세상은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작은 입력창에 문장을 넣으면 사람이 쓴 것처럼 답이 돌아오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으니까요. 보고서를 정리하고 코드를 짜고 복잡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한 장난감처럼 봤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지식 노동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릴 새로운 두뇌라는 사실을요. 그 두뇌를 가장 앞에서 만든 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능력,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연구진, 산더미 같은 데이터,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돈. 실리콘밸리에는 매일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 패권은 로봇이다. 화면 속에 갇힌 인공지능이 아니라 현실 세계로 걸어 나와 직접 물건을 만지는 인공지능. 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식당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하는 로봇. 그 시장은 화면 속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어요. 나는 그 국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 나는 한 사람을 민간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빅터 케인.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화려한 자본가였어요. 그가 투자한 회사는 모두 성공했고 그가 등을 돌린 회사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렀죠. 그가 한마디 하면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10,000는 좋게 넘어 보이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목엔 시계 대신 아무것도 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내가 정한다는 게 그의 농담이었죠.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는 늘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첫 회의에서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자기 철학을 요약했습니다. 두뇌가 전부야. 그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신을 만들고 있어. 생각하는 신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소한 걸 걱정하지. 누가 나사를 조일지, 누가 부품을 깎을지. 웃기지 않나?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부품 같은 건 하청이야. 케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세상에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멍청이들이 널렸어.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던져주고 깎아온 부품을 받기만 하면 돼. 두뇌만 우리가 쥐면 세상 전부가 우리 거야. 그때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로봇의 관절에 들어갈 정밀 부품을 어디서 구할지 묻는 자리였어요. 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정밀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한 한국 회사가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회사? 네. 가전제품 모터를 오래 만들어 온 곳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요. 순간 케인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정말로 즐겁다는 듯이요. 세탁기 만드는 회사한테 로봇의 심장을 맡기자고? 그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그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아. 시키는 대로 조립은 잘하지. 드라이버 돌리는 거 말이야. 하지만 그게 다야. 창조는 우리가 하는 거고 그들은 우리가 그린 설계도대로 부품이나 깎는 사람들이라고. 안 그래?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나는 그 한국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다가 결국 그 화려한 전쟁에서 밀려난 회사. 사람들이
이제 세탁기나 만든다고 비웃던 회사.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브랜드에 열광하지 않았고 가장 빛나는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낙인이 찍힌 곳이었죠. 그런 회사가 우리의 미래를, 인류의 미래를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회의에서 세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첫째, 인공지능은 결국 소프트웨어 싸움이다. 두뇌만 천재로 만들면 몸 같은 건 돈으로 사오면 된다. 둘째, 한국은 부품이나 깡는 하청 국가다. 세탁기나 만드는 나라가 로봇의 심장을 만들 리 없다. 셋째, 정밀 부품 같은 건 돈과 천재를 모으면 우리 실리콘밸리가 반년이면 따라잡는다. 나는 그 세 가지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K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부품 따위에 시간 쓰지 마. 우리는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못 박는 일은 못 박는 사람들한테 맡겨.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비싼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때 그 회의실 구석에서 한 엔지니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이었어요. 우리 로봇 개발의 현장을 책임지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다니엘은 회의 내내 무언가 말하고 싶은 걸 참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진실, 우리 모두가 외면하던 진실을요. 그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곧 아주 고통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컵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나를 연구소로 불렀습니다. 그는 늘 후드티 차림에 커피를 손에 들고 다니는 40이 채 안 된 엔지니어였어요. 눈 밑엔 늘 다크서클이 진했죠. 며칠씩 연구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나를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다급했습니다. 연구소 안으로 들어서자 기계 냄새와 윤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방에서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작업대 위에는 로봇 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휴머노이드의 팔이었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어요. 그가 작업대 위에 달걀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평범한 달걀이었어요. 이걸 집으라고 명령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단말기에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로봇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정확하게 달걀을 향해 손가락이 다가갔습니다. 그 두뇌는 달걀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달걀의 무게, 모양, 깨지기 쉽다는 사실까지요. 손가락이 달걀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달걀이 으스러졌어요. 껍데기가 깨지면서 노른자가 손가락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작업대 위로 떨어졌어요. 다니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수백 번 봐왔다는 얼굴이었죠. 두뇌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어요. 달걀이 깨지기 쉽다는 걸요. 살살 잡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힘으로 잡아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산을 실제 움직임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가 로봇 팔을 가리켰습니다. 명령은 천재인데 그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관절이 어설픕니다. 두뇌가 손가락한테 0.3만큼만 힘을 줘라고 말해도 손가락은 그걸 정확히 못합니다. 0.3을 주려다 0.7을 주죠. 그래서 달걀이 깨지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더 정교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두뇌가 세계 최고인데. 다니엘이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살짝 절망 같은 게 어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화면 안에서는 틀린 답을 내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문장이 어색하면 수정하면 되고 그림이 틀리면 다시 학습시키면 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로봇이 달걀을 깨면 그 달걀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유리잔을 놓치면 깨집니다. 사람 옆에서 팔을 잘못 휘두르면 사고가 납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두뇌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두뇌가 세상을 안전하게 만질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 어딘가를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불안을 애써 눌렀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세계 최고니까요. 다니엘은 그날 나에게 한 단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액추에이터. 로봇의 관절이자 근육입니다. 그가 작업대 위 부품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손바닥만 한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두뇌가 팔을 들어 올리라고 명령하면 실제로 팔을 움직이는 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깨, 팔꿈치, 손목에 들어가는 힘줄과 근육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렵나? 내가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부품은 강해야 합니다. 무거운 걸 들어야 하니까요. 동시에 작아야 합니다. 사람 팔만 한 공간에 다 들어가야 하니까요. 가벼워야 하고, 오래 버텨야 하고,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힘만 세면 물건을 부숩니다. 빠르기만 하면 멈출 때 거칠어서 사람 옆에서 못 씁니다. 부드럽기만 하면 무거운 걸 못 들어요. 힘과 속도와 정밀함과 내구성,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가 그 금속 덩어리를 내 손에 올려놨습니다. 묵직했어요. 차가웠습니다. 이걸 만드는 건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코드 몇 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터의 진동, 열, 마모, 소음. 이런 건 밤새 업데이트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제품에 모터를 넣어보고 고장률을 낮추고 대량으로 만들면서 품질을 유지해 본 경험. 그게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부품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어요. 그 작은 금속 덩어리가 우리 프로젝트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컵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한 다음 날, 케인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제 그게 뭐였지? 그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투자자들 앞에서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알아? 컵 하나를 못 들어? 2살짜리도 하는 일을? 그가 다니엘을 노려봤습니다. 내 책임이야. 현장은 내가 맡았잖아.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다니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착했어요.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몸입니다. 액추에이터요. 우리 부품으로는 이 정밀도를 낼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검증된 정밀 액추에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 소리. 그럼 어쩌자고? 세탁기 회사한테 가서 빌붙자고. 자존심도 없나? 자존심으로 컵을 들 순 없습니다. 다니엘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회의실이 싸늘해졌습니다. 케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그 몸이 중요하다면 다음 주에 더 큰 시연을 하지. 이번엔 더 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거기서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해. 만약 또 실패하면 그땐 내가 책임지는 거야. 다니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주는 너무 이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리하게 시연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로봇팔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핑계는 됐어. 케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다. 그 시연은 결국 강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더 큰 무대, 더 많은 카메라, 더 많은 투자자들. 케인은 이번엔 로봇이 무거운 상자를 들어 사람에게 건네주는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무대 위엔 한 젊은 직원이 로봇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로봇이 상자를 들어 그에게 건네주는 그림이었죠. 로봇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상자가 흔들렸어요. 관절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니엘이 무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멈춰. 다니엘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로봇 팔이 갑자기 균형을 잃었어요. 무거운 상자를 든 채로 팔이 휘청하더니 그 직원 쪽으로 휘둘러졌습니다.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상자가 그가 서 있던 자리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그의 머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시연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명과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다니엘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그 직원을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든 걸 맨 앞줄에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날 케인이 한 행동을 나는 지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무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친 직원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고는 전적으로 현장 책임자의 관리 부실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죠. 그러고는 다니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케인은 다니엘을 잘랐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떨고 있는 직원의 어깨를 감싼 채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그가 나를 스쳐 지나갈 때 나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거기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두뇌를 만들었지 몸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금속 덩어리의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한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은 컵 하나를 들지 못했고 사람을 다치게 할 뻔했어요. 그 진짜 벽이 무엇인지 나는 그제야 마주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나는 평생 비웃어 온 그 이름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잘린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몸, 액추에이터.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던 그 부품 말입니다. 나는 우리 프로젝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처음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무려 27달이었어요. 2해가 넘는 시간 동안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우리는 로봇이 달걀 하나를 안 깨고 집게 만드는 일조차 해내지 못한 겁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밀 부품 회사를 찾아내겠다고요.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넘쳤으니까요. 천재를 사오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먼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정밀 기계의 나라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로봇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산업용 로봇팔은 자동차 공장에서 수십 년간 쓰여왔어요. 나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독일 팀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액추에이터는 강했습니다.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 옆에서 쓰기엔 너무 거칠었어요. 멈출 때 덜컹거렸고 1시간만 돌리면 관절에서 열이 펄펄 났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될 정도였어요. 무거운 상자는 들지만 달걀은 여전히 깨뜨렸습니다.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작고 정밀한 모터를 잘 만드는 나라였죠. 그들의 부품은 섬세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정확하게 해냈어요. 나는 이번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팀의 보고서도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의 부품은 정밀했지만 약했어요. 가벼운 물건은 깃털처럼 다뤘지만 조금만 무거운 걸 들리면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힘이 부족했어요.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쓰기엔 무리였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돈이 넘쳐났으니까요. 한 신생 회사가 로봇 관절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요. 수백억 원이 그 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6달 뒤 그 회사가 시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번쩍이는 새 부품이었어요. 첫날엔 그럴듯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부품이 마모됐어요.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회사의 젊은 대표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었죠. 2달만 더 주시면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또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했어요. 나는 세계 곳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무려 11개 나라, 40곳이 넘는 회사를 뒤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 어느 회사도 그 4가지를 한꺼번에 해내지 못했습니다. 힘이 세면 거칠었고, 부드러우면 약했고, 정밀하면 금세 망가졌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힘과 속도와 정밀함과 내구성, 이 4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마치 불가능한 마법 같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다니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천재 몇 명 모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터의 진동과 열과 마모와 소음은 코드 몇 줄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40곳이 넘는 회사들의 보고서를 다 펼쳐놓고 비교하던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팀이 세계 시장을 조사하면서 그 4가지를 모두 통과한 곳으로 단 한 곳을 표시해 둔 겁니다. 토크 시험을 통과하고, 내구 시험을 통과하고, 정밀도 시험을 통과하고, 발열 시험까지 통과한 단 하나의 회사. 나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어요. 그 이름은
내가 평생 비웃어 온 그 회사였습니다. 그 이름은 LG였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두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사팀이 실수를 한 거라고요. 세계 최고의 독일 로봇 회사도 일본의 정밀 모터 회사도 못한 일을 한국의 가전제품 회사가 했다고? 세탁기와 냉장고를 만드는 그 회사가. 나는 곧바로 조사팀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이거 오타 아닌가? LG라니. 그 세탁기 회사 말하는 거야? 조사팀장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다시 검증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그 4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밀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저희가 확인한 한 그곳뿐입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조사팀장이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수십 년 동안 가전제품 모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훈련이었던 겁니다. 훈련. 내가 되물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세탁기 모터는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빨래의 무게에 따라 회전 속도를 바꿔야 하고, 진동을 줄여야 하고, 소음을 낮춰야 하고, 전기를 적게 써야 하고, 10년 넘게 고장 없이 버텨야 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모터는 열과 압력을 견디면서 매일 같은 성능을 유지해야 하고요. 그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힘을 만들고, 속도를 조절하고, 진동을 잡고, 열을 관리하고, 수많은 제품에서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는 능력. 그게 바로 로봇 관절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 회사는 세탁기를 만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로봇의 근육을 만드는 연습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비웃던 그 지루한 일. 세탁기 드럼을 더 조용히 돌리고 더 적은 전기로 같은 힘을 내게 만드는 그 따분한 일. 그게 사실은 우리가 수백조 원을 쏟고도 못 넘은 바로 그 벽을 넘는 훈련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 LG 액추에이터의 시험 성적표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40곳을 뒤져도 못 찾은 그 균형이 그 성적표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힘도 세고 부드럽고 정밀하고 오래 버텼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나는 이 사실을 케인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으니까요.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거대한 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자료를 내밀자 그가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더니 그가 웃기 시작했어요. 농담이지?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3번 검증했습니다. LG가 그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요. 케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세탁기 회사가. 그가 자료를 책상 위에 툭 던졌어요. 우리가 못한 걸 했다고? 수백조 원을 쓴 우리가 못한 걸 드라이버나 돌리는 그 회사가 했다고?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가 틀린 거야. 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조작됐겠지. 아니면 그 시험이 엉터리거나. 나는 못 믿어. 한국 회사가, 그것도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가 인류의 미래를 쥐고 있다는 걸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그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우리가 신을 만들 때 쓸 못이나 깎는 사람들이고 그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어. 절대로. 나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케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에요. 하지만 나는 그 성적표를 본 이상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기로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다니엘에게 연락했습니다. 케인이 카메라 앞에서 잘라버린 바로 그 다니엘에게요. 그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나는 LG 액추에이터의 성적표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거 진짜인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안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만들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터의 진동을 잡는 법, 열을 다스리는 법, 10년을 버티게 만드는 법. 그걸 다 새로 배워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배웠습니다. 세탁기를 만들면서요. 다니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가 그들을 비웃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그 벽을 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장 화려한 걸 좇는 동안 그들은 가장 지루한 걸 가장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지루한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됐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나는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케인 말고도 권위자가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마르틴이 있었습니다. 마르틴을 모르는 로봇 엔지니어는 없었어요. 그는 유럽 정밀 기계공학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쓴 논문은 전 세계 대학에서 교과서로 쓰였습니다. 그는 로봇 하드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한국 기술을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기술은 유럽에서 나옵니다.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그저 우리가 설계한 걸 조립할 뿐이죠. 그들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베낄 뿐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그는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한국을 가리킨다는 걸요. 나는 마르틴을 불렀습니다. 내 속셈은 분명했어요. 마르틴이 그 LG 액추에이터를 갈기갈기 분석해서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증명해 주길 바란 겁니다. 세계 최고 권위자가 이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해주면 나도 케인도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르틴이 우리 연구소에 도착한 날,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새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노신사였어요. 그가 LG 부품의 자료를 받아들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세탁기 회사라고요? 15분이면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드리죠. 그는 부품 하나를 실제로 들여왔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구한 LG 액추에이터 한 개였어요. 마르틴은 그걸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한 도구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요. 첫날,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둘째 날,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셋째 날, 나는 연구소에 들렀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마르틴이 분해한 부품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부품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그걸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처럼요. 내가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자신만만하던 노신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네? 내가 되물었습니다. 문제를요. 결함을요. 마르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흘 동안 이 부품을 뜯어봤습니다. 결함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이건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가 손에 든 작은 부품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설계를 보십시오. 진동을 잡는 방식이 내가 평생 고민해 온 그 문제의 답입니다. 나는 이걸 만들려고 30년을 매달렸어요. 논문도 수십 편 썼고 학생도 수백 명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마르틴이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손으로 만드는 일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건 머리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천재는 이론을 만들고 손재주 좋은 사람들은 그걸 따라 만들 뿐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못 넘은 벽을 그들은 세탁기를 만들면서 이미 넘어 있었어요. 그것도 수십 년 전에요. 나는 강연장에서 그들을 베끼는 사람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베끼고 싶어도 베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한국을 가장 우습게 보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그것도 진심으로요. 마르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요? 직접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드는지. 평생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러요. 그가 나를 봤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나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나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못 만든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만드는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니엘에게도 함께 가자고 연락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내가 상상하던 한국은 케인이 말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설계도대로 부품이나 조립하는 시끄럽고 낡은 공장이 가득한 나라요. 나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충격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너무 깨끗했고, 너무 조용했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LG의 연구소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연구소 안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연구소는 늘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음악을 틀어놓고, 자유분방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미세한 기계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악기들이 내는 소리 같았어요. 우리를 안내한 사람은 장민호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60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손은 크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 온 사람의 손이었죠. 그는 우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르틴이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걸 알면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방의 벽 전체가 부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액추에이터가 벽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자랑하려고 걸어놓은 성공작들이 아니었습니다. 장 수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실패작입니다. 나는 그 벽을 다시 봤어요. 수천 개의 부품,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건 너무 컸고, 어떤 건 너무 작았고, 어떤 건 어딘가 비틀려 있었어요. 이게 전부 실패작이라고요?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네. 장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만든 실패작들입니다. 저는 세탁기 모터부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요. 모터를 더 조용하게 만들려고 수백 번을 다시 만들었어요. 더 적은 전기로 더 센 힘을 내게 하려고 또 수백 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진동을 잡으려고, 열을 다스리려고, 10년을 버티게 하려고요. 그가 벽에 부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1000번째 시제품입니다. 실패했어요. 진동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01번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렇게 10,000번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스마트폰 전쟁에서 밀려났을 때요. 이제 저 회사는 세탁기나 만든다고요. 가장 화려한 전쟁에서 졌다고요. 솔직히 그때는 저희도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저희를 대단하다고 봐주지 않았으니까요. 장 수석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모터를 더 잘 만드는 일을요. 그게 화려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래도 저희는 그게 언젠가는 중요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매일 쓰는 물건을 잘 만드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인공지능이 화면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로봇의 관절도 결국 힘을 만들고 속도를 조절하고 진동을 잡고 열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세탁기로 해온 바로 그 일이요. 나는 그 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실패작. 그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건 30년의 끈기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비웃던 그 시간이요. 마르틴이 그 벽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코드 몇 줄로는 마르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장 수석이 그 말을 받았어요. 코드 몇 줄로는 안 됩니다. 30년이 걸립니다. 10,000번의 실패가 필요합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품 깎는 손 따위는 돈으로 사오면 돼.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30년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오후, 장 수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그가 실험실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거기엔 로봇 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것과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의 팔이었어요. 다만 그 관절에는 LG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수석이 작업대 위에 달걀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 컵 사건이, 으스러진 달걀이, 다친 직원의 떨리던 손이 한꺼번에 떠올랐으니까요. 집어보겠습니다. 장수석이 단말기에 명령을 입력했어요. 로봇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정확하게요. 손가락이 달걀을 향해 다가갔어요.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으스러질까 봐요. 손가락이 달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깨지지 않았습니다. 로봇이 달걀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그릇에 사뿐히 내려놨어요. 달걀은 멀쩡했습니다.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수석이 이번엔 유리잔을 올려놨어요. 로봇이 유리잔을 집었습니다.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요. 그 다음엔 처음 보는 과자 봉지를 올려놨습니다. 로봇이 그걸 보더니 잠깐 멈추고 정확한 힘으로 집어 올렸어요. 망설임 없이요. 우리가 27달 동안 수백조 원을 쏟고도 못한 일을 그 로봇은 단숨에 해냈습니다. 장수석이 그 액추에이터 하나를 빼서 내 손에 올려놨어요. 묵직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컵 사건 한 달 전 다니엘이 내 손에 올려놨던 그 부품과 똑같은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우리가 못 만든 거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우리가요. 수백조 원을 가진 우리가요. 세계 최고의 천재들을 다 모은 우리가요. 내 손바닥 위에 그 작은 금속 덩어리가 우리가 넘지 못한 벽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장수석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우리 로봇에 넣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두뇌와 합치는데요. 장수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품에 맞춰 조율하면 9달 정도면 됩니다. 9달.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27달을 쏟고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품을 쓰면 9달이면 된다고요? 3배나 빠르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LG의 자료를 받아들고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의 첫 양산 수율은 94%였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94개가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0%였습니다. 쓸만한 게 거의 안 나왔으니까요. 내구 시험에서 그들의 부품은 200만 번을 움직여도 멀쩡했습니다. 우리 부품은 일주일이면 부서졌어요. 무게 대비 힘도 우리 것의 3배였습니다. 절반 무게로 같은 힘을 냈어요.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부품이나 깎는 하청 국가라고 믿었어요. 정밀 부품 같은 건 돈만 있으면 반년이면 따라잡는다고 믿었어요. 3가지 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못한 걸 그들은 30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쉽다고 비웃은 그 일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30년 동안 만번을 실패하면서도 묵묵히 모터를 깎아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동안 그들은 아무도 봐 주지 않는 작업대 앞에서 부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들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LG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요. 진심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그런데 그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케인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내가 한국에서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케인은 자기 사무실에서 측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측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케인은 LG의 기술이 진짜라는 걸 결국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인정한 방식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 그 세탁기 회사가 기술을 가졌어. 케인이 측근들에게 말했답니다. 그럼 그 기술을 우리 걸로 만들면 되잖아. 측근 한 명이 물었어요.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자는 말씀이십니까? 케인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파트너십, 멍청한 소리. 우리가 왜 세탁기 회사랑 동등해? 계약서로 묶는 거야. 그들이 거절 못할 만큼 큰 돈을 흔들어서
핵심 기술을 전부 우리한테 넘기게 만드는 거지. 기술 이전 조항을 깊숙이 박아 넣어. 5년만 빨아먹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 그때 가서 그들을 버리면 돼. 그가 차갑게 덧붙였답니다. 손으로 깎는 사람들은 결국 손으로 깎는 사람들이야. 머리 쓰는 건 우리가 하지. 그들이 30년 걸려 만든 걸 우리는 계약서 한 장으로 가져온다. 그게 진짜 천재가 하는 일이야. 그 측근은 그 말을 전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그건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덫이었어요. LG가 그 계약서에 서명하면 5년 안에 모든 핵심 기술을 빼앗기고 버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장수석의 그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벽을 가득 메운 수천 개의 실패작이 떠올랐어요. 30년의 끈기가, 만번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K는 그 모든 걸 계약서 한 장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빨아먹은 뒤엔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었어요. 하지만 K는 이미 그 계약서를 들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어요. K인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직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계약서를 들고 온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LG를 올가매는 덫, 핵심 기술을 다 빼앗고 다 빨아먹은 뒤에 버리려는 그 계약서를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K인의 편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LG의 기술을 헐값에 빼앗을 수 있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테고 나는 그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실의 편에 서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만번을 실패하면서도 묵묵히 부품을 깎아온 사람들. 그들을 지키는 길이요. 하지만 그 길을 택하면 나는 K인의 적이 됩니다. 그가 가진 막강한 힘이 전부 나를 향하게 될 거였어요. 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장수석의 그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벽을 가득 메운 수천 개의 실패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날이 밝자마자 나는 장수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K인이 들고 오는 계약서가 사실은 덫이라는 것. 기술 이전 조항 안에 숨겨진 함정. 5년 뒤에 버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요.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장수석은 놀랍게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 계약서 초안을 받아봤습니다. 장수석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어느 편에 설지요? 그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답을 알겠군요.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 순간 부끄러움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K인이 흔드는 돈에 눈이 멀어 핵심 기술을 넘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K인과 LG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큰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한쪽에 K인이 측근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늘 그랬듯 손목엔 아무것도 차지 않은 채로요. 맞은편엔 장수석과 LG의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나는 한쪽에 앉아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K인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좋은 조건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들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지. 여기 서명만 하면 당신들 회사는 우리 같은 거인의 파트너가 되는 거요. 영광인 줄 아시오. 그가 한국 사람들을 둘러보며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나는 세탁기 회사가 이런 부품을 만들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오. 하지만 운이든 실력이든 당신들이 그걸 가졌으니 됐소. 이제 그걸 우리한테 넘기시오. 깎는 일은 계속 당신들이 하면 되고 머리 쓰는 건 우리가 할 테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수석이 천천히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그가 그걸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긴장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침내 장수석이 계약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K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요?
이 계약서엔 함정이 있습니다. 장수석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기술 이전 조항이요. 5년 뒤엔 저희가 가진 모든 핵심 기술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케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런 계약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요. 어차피 당신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이 돈을 거절하면 당신들은 그냥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로 남는 거요. 영원히. 그 순간 장수석이 한 말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는 화내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평생 세탁기를 만들어 온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세탁기 덕분에 저희는 당신들이 못 만드는 걸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가 케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저희뿐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건 저희가 아니라 그쪽입니다. 케인이 말문이 막혔어요. 장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존중하는 분들과 일합니다. 사람을 부품 취급하는 분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부품이지만 저희는 부품이 아니니까요.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LG의 사람들도 그를 따라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케인 혼자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회의 자리에 있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케인의 측근이 있었어요. 그가 그 계약서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케인이 인류의 미래를 준 유일한 파트너를 어떻게 속이려 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드라이버나 돌리는 사람들이라 비웃었는지, 다 빨아먹고 버리려 한 그 덫의 내용까지요.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케인의 로봇 프로젝트는 LG의 부품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건 천재적인 두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뇌가 움직일 몸이 없었습니다. 컵 하나 들지 못하는 로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반면 다른 회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LG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두뇌를 만드는데 세계 최고였던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결국 그 두뇌가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LG의 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LG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LG는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케인의 제국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던 그 사람. 그가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던 그 사람. 그가 평생 천대하던 손으로 깎는 일 앞에서 끝내 무너진 거예요.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깎는 사람들은 결국 손으로 깎는 사람들이야. 머리 쓰는 건 우리가 하지. 그는 그 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깎는 일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30년의 끈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부품으로 봤기 때문에요. 탐욕은 졌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이겼어요.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한때 나도 케인과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LG는 더 이상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로봇 시대의 심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세상에는 멋진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칩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공장이 없으면 모든 설계는 종이 위의 그림으로 끝나죠. 그 자리에 TSMC가 있었습니다. TSMC는 자기 이름으로 화려한 제품을 팔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기업들이 결국 TSMC에 의존했습니다. LG가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로봇 경쟁에서 이기든 상관없었어요. 그 로봇이 팔을 들고 손목을 돌리고 사람 옆에서 물건을 집으려면 반드시 정밀한 관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관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LG뿐이었습니다. 앞에서 싸우는 회사들은 승패가 갈렸지만 그 뒤에서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부품을 준 LG는 여러 승자와 함께 성장했어요. 세탁기 모터에서 시작한 정밀 기술이 로봇의 근육이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전쟁에서 밀려난 그 회사가 다음 시대의 문을 연 거예요.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꾸만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분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매일 같은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어릴 때 나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머리 쓰는 일을 했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를 마음 한구석에서 낮춰봤어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머리로 일하는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물건보다 내가 만든 보고서가 더 가치 있다고 믿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한 번은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손에 잡히는 게 있니? 나는 그 질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작업실에서 장수석의 거친 손을 보았을 때 나는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벽을 가득 메운 수천 개의 실패작을 보았을 때 나는 아버지가 평생 묵묵히 만들어 온 그 물건들을 떠올렸어요. 케인이 부품 깎는 손 따위라고 비웃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은 사실 내가 평생 아버지에게 보낸 그 시선과 똑같은 거였어요. 나는 케인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케인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손으로 만드는 일을 우습게 보는 병이요.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끈기를 보지 못하는 병이요. 이제 나는 압니다. 세상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화려한 두뇌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 두뇌가 그린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손.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만 번을 실패하면서도 다시 만드는 손. 그 손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생각도 종이 위의 그림으로 끝난다는 걸요. 나는 아버지께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가슴에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손에 잡히는 게 있니?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손에 잡히는 걸 만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걸요. 물론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LG가 좋은 자리에 섰다는 것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뒤에서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자본과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나라들이 무서운 속도로 가격을 낮추고 물량을 쏟아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앞서 있어도 방심하면 따라잡힐 수 있어요. 품질이 좋아도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시장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승부는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믿어요. 30년 동안 만 번을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끈기가 있는 한 그들은 또다시 길을 찾아낼 거라고요. 한 번 넘은 벽을 넘은 사람은 다음 벽도 넘는 법이니까요. 나는 지금도 그 작은 부품을 처음 손에 쥐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묵직하고 차가웠던 그 금속 덩어리. 세계 최강이라던 우리가 끝내 만들지 못한 그것. 누군가 30년 동안 묵묵히 만들어 온 그것. 그 작은 부품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오만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한 인간을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지 나는 그 모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겁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멈추지 마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깊이 파고드는 그 일이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그 작은 부품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고도 컵 하나 들지 못했던 한 당국자가 들려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던 세탁기 회사 LG가 수백조 원을 쏟은 강대국도 끝내 못 만든 부품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한 길을 깊이 파고든 그 끈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그런 묵묵한 끈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랑스럽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끈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